네, 미국의 9월 FOMC 회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제 내일 밤이 지나면은 어떤 이야기들 결과가 나올지 이 시장에서 드러날 텐데요.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증시도 일부 여기에 대한 기다리는 그런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FOMC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망을 해보면서 앞으로 시장의 영향 이야기 나눠볼게요. SC제일은행 자산관리본부의 홍동희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자, FOMC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당연히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연준이 기존에 보였던 장기 저금리 기조를 다시 한번 좀 확인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준이 실물 경제 전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거다라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얘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지난 이제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새롭게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것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정책 자체가 향후에 인플레 압력, 물가 압력이 나타나더라도 일정 수준 용인하면서 이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가져가겠다라는 의미를 뜻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6월에 공개했던 점도표 기준으로도 2022년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라는 네. 게 현재 연준 의원들 조금 전에 나온 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현재 연준 의원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번 FOMC에서도 점도표 공개가 되는데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FOMC에서는 금리 결정보다 전망치, 경제 전망치들도 새롭게 발표를 하는데 이 부분을 함께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난 3개월 동안 나왔던 지표들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됐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 그리고 실업률, 물가 목표치들이 조금씩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의 장기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좀 더 바이러스 재확산 여부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열어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에 우리가 좀 듣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저금리가 제로금리가 뭐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평균 물가 목표치에 대한 그 설정 기간이 어디까지인지 이걸 듣고 싶은 건데 사실 코로나라는 변수에 대해서 뭐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는 좀 설정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번에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 이제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하고 나서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성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 내부에서 이제 새롭게 또 다른 정책안을 내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준 위원들이 어떤 정책을 좀 구체화시킬지에 대해서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최근에 나왔던 연준 위원들 발언을 보면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컨센서스 수렴이 완벽하게 됐다라고는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의 경우에는 뭐 물가 산정을 하는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아갈지 그리고 물가 목표 그 레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준은 지금 현재 이런 구체적으로 물가 임계치를 좀 제시하기보다는 이제 전략적으로 좀 모호함을 유지할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물가 목표제 외에 지금 현재 거론되는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는 이제 기존에 많이 언급되었던 수익률 곡선 통제 네. 그리고 새로운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 이런 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수익률 곡선 통제의 경우에는 이제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좀 부작용이 클 수 있다. 비용 대비 편입을 감안했을 때 지금 시점에 도입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지난 7월 FOMC에서 밝혔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차후에 정상화가 어렵고 대차 대조표가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입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거는 이번 FOMC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새롭게 바꾸는 거를 언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뭐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말 그대로 선제적 안내다라고 해서 시장이 연준이 향후에 이제 금리 경로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시장과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방식을 이제 하나로 가져갔는데 기존에 연준이 했던 방식은 뭐 좀 정성적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해 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량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좀 바로 예상을 할 수 있게끔 뭐 하나 이상의 경제 지표들 뭐 예를 들면 실업률, 물가 같은 지표 연계형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를 도입하겠다라는 걸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입될지에 대해서 시장이 좀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까지 연준 위원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시점에는 도입하는 게 맞다라는 거에 공감대를 형성을 해놨는데 네. 그게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계속 좀 미루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 FOMC에서는 이 정책이 좀 안 나올 수도 있고 12월까지도 일단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네. 열어두시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이렇게 지표를 좀 정량적으로 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변동성이나 리스크 대비가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겠네요. 예. 근데 이게 언제 나올지는 좀 모르겠고 앞서서 이제 미국 기조적 인플레 압력이라고 해서 이 물가지수 표가 잠깐 나왔는데 그래프 잠깐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마지막에 보니까 끝부분이 두 개 CPI와 PCE 그래프가 이렇게 벌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물가 지표 네, 이거, 같은 경우에 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CPI하고 PCI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CPI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물가 압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 안에 있는 항목을 좀 달리 가져가는 부분에서 이 벌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2020년에 지금 사실 물가 압력을 보시면은 소비 쪽의 물가 압력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인데 생산 쪽의 물가 압력은 높아지고 있거든요.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반등을 했고 그런 항목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은 좀 더 CPI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좀 더 많이 반영되어 있는 PCE 물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수요가 계속 정체돼 있고 소비가 굉장히 좀 더딘 회복세를 상대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벌어짐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지표들을 또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지만 잭슨홀 미팅에서도 앞서서 얘기해줬던 뭐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 않았나요? 예, 뭐 지금 현재 완화적인 정책 기조, 그러니까 장기 저금리 기조는 유지하겠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추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자산 매입을 했던 규모를 보시더라도 상반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동성을 공급한 거에 비해서 6월 이후로는 사실 자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지 않고 계속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시장 안에서 신용경색 우려가 크게 완화되었고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사실 기존처럼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명분은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기술주가 조정을 받고 이제 주식시장 변동성이 높아졌지만 사실 외환시장이나 채권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좀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은 9월 FOMC를 통해서도 사실 연준이 어떤 정책을 제시할까라고 계속 확인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스탠스에 대해서 높아진 시장 기대치에 좀 못 미칠 가능성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정책들이 좀 구체화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좀 많이 기대를 부합하면서 위험선을 더 가져갈 수 있지만 만약에 신중한 스탠스를 고수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실망감이 표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준이 결국은 유동성을 어느 정도 금융시장에 좀 불어 넣어줬지만 그래서 금융시장 내에 신용경색은 어느 정도 좀 우려가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게 돈의 흐름이라는 게 금융시장 내에서만 돌 게 아니라 뭐 지준율이 더 높아지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실물 경제에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렇죠. 대출이 일어나고 투자가 일어나는 건데 네. 지금 그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연준이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재정이나 다른 거에서 사실 메인 스트리트를 지원하는 방안들이 더 강력하게 나와야지 사실 실물의 돈이 더 풀리는 거고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금융기관을 결국 거쳐가지고 돈이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계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정책 여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정책 여력이 다 소진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연준이 언제든지 유동성을 공급할 힘 자체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자산 매입 규모를 또 확대하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매입 속도 자체는 좀 둔화됐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스탠스를 접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경색 리스크가 낮아졌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시장에 어떤 불안이 다시 한번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연준 나설 수 있게끔 지금 안전판이 다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기존에 했던 각종 대출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다 기한을 연장해 놓은 상황이고, 또 연준은 제로 금리 유지하겠다는 부분도 엄청나게 강력하게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새롭게 물가 목표제까지 또 도입을 네. 하면서. 그리고 또 회사채 시장에 대한 개입도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 다른 것들도 도와줘야 된다라는 건데. 펼쳐라. 예, 네. 근데 지금 뭐 다른 정책, 그러니까 정책 당국이 쓸 수 있는 정책이 세 가지인데 통화, 외환, 재정인데 뭐 외환 정책을 연준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진 않고요. 외환은 보통 그 통화 정책이 어떤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갈 거고, 지금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계속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공화당, 민주당이 계속 부양책에. 대선 전에 정책이 나오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시한적으로도 사실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10월 뭐 초반에 다 상하원이 이제 휴회에 들어가고 다시 또 선거 캠페인에 나서게 되는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부양책 합의까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최대한 좀 노력을 해서 부양책을 통과시키려는 뭐 그런 의지가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 이제 향후 3주 동안은 통화 정책은 이제 이벤트가 내일로 끝나는 거고, 네. 이제부터는 좀 더 시장 관심이 재정 부양책이 과연 통과가 될까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이 계속 강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금리도 금리고 달러의 흐름이 이 미 대선 전후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통화 정책은 사실 독립적으로 계속 완화적인 기조를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지금 경제 환경에서는 사실상 통화 완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현 정부가 원하는 바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통화 완화가 지속된다라는 가정에서는 환율 흐름도 사실은 이 유동성이 계속 풀리는 환경에서 달러가 계속 강하게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계속 강하게 약세로 갔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림인데, 이런 횡보 기간을 거치고 나서는 계속 유동성이 풀리면서 계속 네. 달러가 좀 더 약세 압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합에서 좀 예, 한 보합 3개월 아래로. 네. 정도는 지금 보합할 수 있는 그림으로 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유럽 안에서의 그런 여러 잡음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 네. 유로가 굉장히 빠르게 강세로 갔다가 지금 또 조금은 그 압력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좀 달러 흐름이 단기 횡보, 그리고 대신에 기조적으로는 약세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실물 경기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코로나가 2차 팬데믹 얘기까지 실제로 미국에서 많은 그런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실물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이 나올지는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앞선 ECB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유로화 강세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그러면은 뭐 금리를 더 이렇게 낮게 계속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돈이 풀리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연준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번에 그 예의주시하겠다라는 발언 자체는 사실 조금 시장에서는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라고 해석을 그래요? 하고 있는 게 큽니다. 일단 유로화가 지난 3월 이후에 한 10% 정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유로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유로존 수입 물가가 낮아지게 되고, 또 수출에는 사실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ECB 통화 정책에서 만약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대해서 주목을 받은 거였는데, 라가르드 총재는 현재 이제 이런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압력을 주는 만큼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지만 사실 환율을 타겟팅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당장의 통화 정책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시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ECB의 시각은 일단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ECB 그동안 유로가 사실 유로존의 분열 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사실 지위가 크게 흔들렸던 그런 몇 년간의 기간을 거쳤는데 다시 한번 좀 그런 지위가 좀 제고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가 막 빠르게 더 강세로 가서 부정적인 그런 여파가 커지지 않는 이상은 뭐 일단 지금의 기조 정도로 중간중간에 구두 개입 정도만 하는 정도로 지금 환율에 개입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통화 정책은 기존 스탠스 완화적으로 유지하면서 외환에 관련해서는 좀 중립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부 재정비를 좀 하면서 향후
나아갈 수 있게 신중하게 좀 가겠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 FOMC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시장은 살짝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일단 시장 기대가 있는 건데 기대치가 좀 높아진 게 저는 좀 부담인 것 같고요. 일단 연준이 완화적인 기조를 뭐 훼손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치가 충족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각에서 지금 기대하는 어떤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계속 머물러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 FOMC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조금은 낮추고 중립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정책 모멘텀 측면에서 그동안 강력하게 통화 정책이 나왔던 거에 비해서 이제는 재정 역할이 그만큼 좀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의 뭐 안전판 역할을 연준이 계속 하겠지만 네. 지금 현 상태에서는 단기간에 과감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은 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봤던 우리가 통화 정책에 의한 시장 모멘텀의 국면에서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은 근데 아무래도 좀 예측이 어렵습니다. 정치가 연결되어 있기 네. 때문에 이 정치적 합의가 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대선까지 앞두고 있는 그 기간적인 네. 그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애매해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당분간은 변동성을 같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면서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뭐 큰 폭의 출렁임을 줄 만한 이슈도 아니고 일단 시장은 자체적으로 변동성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SC제일은행 홍동희 차장과 자세하게 이번 FOMC에 대해서 전망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